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순국 83주기 추모식이 맞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건웅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 21일 예. 오전 11시 예. 그 효창원 그 용산구 효창동 예. 백범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그 추모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또 방송도 하면서 함께 과연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건웅 대표님이 자세히 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대표님,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네. 예, 우리는 지난 10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민족 지도자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를 하셔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채호 선생 스스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셔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거기 폴란드에 있는 그 유태인 나치에 학살됐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은 이러한 경고의 글귀가 쓰여 있어요. 아이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아이슈비츠를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섭다. 그런데 그 잊혀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에서 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처음부터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나라 상고사, 조선 상고사를 갖다가 집필을 하시면서 말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나라에 시저 같은 영웅이 있어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그 나라에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있어도 백성이 알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역사를 모르면 곧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간과해야 될 사항이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제 때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의사 등 무수히 많은 애국 지사님들께서 일제 호족에 이름 올리기를 거부해서 결국은 무국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 호족 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만 쓰는 행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 무국적자로 살아오셨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애국지사들은 거의 다 국적이 회복이 됐는데 이 신채호 선생만큼은 이승만 정권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국적 회복이 안 돼서 그 가족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지금은 국적 회복됐나요? 예, 지금 된 지 얼마 안 돼. 국적 회복이 됐나요? 아니, 박자 여사는 아직도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인 등등해서
그 다들 완전한 그런 그 국적 회복이 됐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문민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네. 예? 그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후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이렇게 참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국적이 회복은 됐는데 네네. 아직도 완전한 국적. 예를 들어 국적을 회복하면 신채호 선생님이 국적이 회복되면 그 부인도 같이 돼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 박자의 여사는 박자 여사님도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그렇죠. 건국훈장 받으셨죠. 건국훈장 받았는데 국적 회복이 안 됐다. 네. 그걸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계속해서 그 말씀해 그러면 주시죠. 그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먼저 신채호 선생님은 고령 신씨이고 그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신숙주의 18대 후손으로서 1880년 12월 8일 충청도 신내면 도림위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1887년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그 청원군 낭성면 귀리리로 이사를 하셔서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신석우에게 그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미 10살 때 자치통감을 통달했고 이 정말 그 자치통감이라 하면은 고대 중국 그 송나라 때 그 사마강이 지은 고대 중국의 16개 왕조 1362년을 기록한 총 294권으로 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14살에 13살입니다. 13살에 그 사서상경을 통달을 했는데 사서상경이라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가 영안사전인 콘사이스를 통째로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천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상경과 자치통감하고 사서상경을 완전히 통달을 하자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책거리라고 해서 그렇죠. 책거리라고 해가지고 단재 선생님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옛 집터인 그 서당짜리인 그 뒷마당에 기념 식수로다가 모가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청주시에 있는 신채호 선생 묘역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모가나무가 이 신채호 선생 묘역 자리 자체가 단재 선생님이 성균관에 입학하기 전까지 살으셨던 집터 옛날 집터입니다. 저기 청주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신채호 선생 묘역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모가나무가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 그 어린 나이에 자치통감하고 사서상경을 통달할 정도로 이 필체가 아주 대단하신 그 신채호 선생님의 친필입니다. 그리고 친필이군요. 신채호 선생님 글입니다. 1901년 가덕 인차리에서 그 신기식 선생님하고 신서구하고 함께 그 문동 학원을 설립을 해서 애국 계몽운동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26세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 박사하면은 관직에 나가는 길이 열려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지금 뭐 행정고시 패스거나 그렇죠. 합격해서 이제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단직에 나갈 생각을 저버리시고 그 신라 방송대학을 썼던 장지연이 초청으로다가
대한매일신문 이제 황성신문 기자로 입사를 하십니다. 언론인으로 이제 첫 그렇, 발을 디딘 게 그렇죠. 황성신문에 예, 첫 시작이죠. 예. 그리고 그 이듬해 1906년에 그 저기 막 양기탁 선생님의 그 천고로 대한매일신문 주필로 초빙이 됩니다. 몇 살 때인가요, 그때가? 그때가 지금 그 28이죠. 서른 되기 전에 젊은 그러죠, 나이. 그러죠. 그러니까 26살에 그 성균관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8에 그 젊은 나이에 주필로 이제 초빙이 되는 겁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은 또 그 언론인으로서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그 당당하게 논리를 펴시면서 그 항일 그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1908년 그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그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의 실상을 폭로하시면서 독립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시는 것이라고 역설하시면서 항일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독립이란 지금 독립이란 여러 의미가 있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민주도 그렇죠. 민주주의도 지금 그렇죠. 이 적폐청산을 하려면 조국 통일이 오려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를 하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행동으로 나서자.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통일을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뭐냐면 반칠, 반통일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지금 적폐 세력들이다라고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채호 선생님은 1908년 일제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와 맞서갖고 정당한 논리로다가 맞대응을 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말씀 중에 역사 교과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일제가 썼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해방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역사 교과서 그 왜곡으로 뭐 국정화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루지 못했는데 엄청 고통당했죠. 그 역사의 왜곡은 일본만 한 게 아니라 일본 놈들만 한 게 아니라 친일파들도 계속 해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본이 조선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역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는 게 이 역사학자들입니다. 그 친일 세력들을 갖다 찬양하는 게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본 왕에게 혈서를 쓰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자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부끄러우니까 그 딸인 박근혜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역사 국정화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제 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거기에 정당하게 맞서서 정당한 논리로다가 맞대응을 하셨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제일 역사 교과서 왜곡하는 것을 가장 이미 신채호 선생님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대한매일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정당한 논리로다가 맞대응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역사의식을 갖추는 것이 곧 애국심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여기 을지문덕 장군을 편찬을 하시게 됩니다.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에 우리 민족 최초로 고대 역사인 독사신론을 연재하게 되십니다. 저 대한매일신문입니다. 독사신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독사신론이라는 책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의 상고사 그걸 전부 다 책을 전부
지금도 있다고 해요. 일본 왕실의 그 서고에 만에 50만 권을 갖고 갔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그 찬란했던 고대 역사를 전부 다 말살시키고 그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 왜곡의 시작이고 근데 그때까지는 그 담재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중국의 그 고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갖고 그걸 대한매일신문에다 계속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우리 고대 역사를 갖다 연재를 하신 게 독사신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10년 4월 최초로 신채호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 위에 나오는 게 그 블라디보스톡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그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에 그 입주에 건너온 그 초기 한인들이 그 신안촌이 형성이 돼요. 이거 옛날 1860년대 그 당시 자료 사진입니다. 이게 초기에.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만강 그 블라디보스톡하고는 두만강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요. 강 하나만 건너면 러시아 땅이니까는요. 거길로 망명을 하셔서 거기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웠단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1910년에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갖고 이동희, 이범진, 최재형, 홍범도, 안중근 등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대거 이주해 오면서 아주 근대, 아주 아까 1860년대 그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있었던 형편없는 도시가 우리 조선인들이 여기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 대거 몰려오면서 완전히 뭐 도시화. 그렇죠. 근대 도시로 이제 발전이 된 그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 신안촌은 여의도 넓이에 약 한 3배 정도 달했어요. 근데 신안촌에 초기에 6만 3천 명의 우리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무려 270개의 학교를 세워서 현지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70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대동공보, 그 다음에 권업신문 등 10여 가지가 되는 그 우리말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그렇죠.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에서. 그래서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대동공보예요. 대동공보는 최재형 선생님이 그 발간을 하셨고 최재형 선생님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최재형 선생하고 안중근 의사가 대동공보 신문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시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하는 그 모의를 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으네요. 최재형 선생님은 그 당시에 러시아 10,000명의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었냐면은 그 군납, 농장, 상점, 경영 등으로 했는데 이분은 함경북도 경원군 사람이고 노비 천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여기 신안촌에 오셔서 최재형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어쩌면 그 자금줄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자기 개인 돈 들여갖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런데 이분이 그 유명 그 블라디보스톡 아까 그 저기 사진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간 시설을 갖다가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그 도로도 닦고 도로나 뭐 그렇죠. 그거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걸로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그거 이렇게 닦아 놓으니까는 러시아 그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그 취임식 때 러시아 황실에서 정식 그 예복을 주고 참석해달라고 할 정도로도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고 최재형 선생님의 그런 훌륭한 인품 때문에 그 블라디보스톡에는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 집집마다 다 최재형 선생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요. 예. 그 당시에 이때 단재 선생님 어디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로 독립군 기지가 들어선 것이고 해외에서 가장 치열하게 무장투쟁을 벌였던 그야말로 그 항일 독립운동의 메카였었습니다. 1914년 그 단재 선생님은 독립전쟁론을 내세우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1911년에는 그 신채호 선생님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윤세복, 이동희, 이갑 등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고 거기 권업신문 언론인이니까 아까 그 대한매일신문에 계시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셔갖고 권업신문 주필로 활동을 하시고 그 많은 민족 계몽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4년에 독립전쟁론을 내세우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그 중국으로 망명길에 오르시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주장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거 다 이제 찬찬히 이제 나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그 중국으로 망명해 갖고 중국 길림성 그 서간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수히 많이 흩어져 있는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속았다. 응? 고구려 유적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삼국 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고구려 역사 만보를 읽는 것보다 낫다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1915년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비판하면서 그 유명한 조선상고사를 집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게 조선상고사죠. 조선상고사. 예. 그리고 1919년 2월 달에 대한독립선언서, 이게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예. 무호 독립선언에 참여를 하셔갖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그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십니다. 그리고 1920년 북경에서 박자의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박자의 여사입니다. 그 간호사 이거 하신 분이 출신이라고 하시는 거 박자의 여사님이.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18년 11월 달에 미국 웰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을 부풀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그 대신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미국 식민지 지배로 바꿔달라는 미국 웰슨 대통령의 위임 통치 초원서를 보낸 거. 이게 위임 통치 초원서입니다. 이게요? 예. 그 이승만이가 보낸. 영문으로 써 있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위임 통치 초원서를 보내니까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팔칵 뒤집어집니다. 이승만이는 항일 독립운동에 찬물을 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웰슨 대통령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그 총장을 지내셨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그 유학 때 그 웰슨 그 총장 집에 조선의 그 유학생으로 아주 지집드나듯이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승만이도 기독교를 믿어갖고 다니면서 주일마다 교회 가갖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돕고 그러니까 막 연보 그런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웰슨 대통령하고 아주 전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인연이 있는데 네, 그래갖고 웰슨한테 네가 우리나라를 미국이 대신 지배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가장 위임통치 청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이승만이에 대해서 위임통치 청원에 대해서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라면서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아직 나라도 찾기도 전에 미국에 팔아넘겼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조선의협단장인 김원봉 장군과 그다음에 김창숙 선생 등 54명이 규탄 연서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승만이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1925년 3월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탄핵이 됩니다. 아마 이 탄핵은 박근혜보다 먼저 탄핵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네. 우리는 나라를 찾기도 전에 벌써 민주주의 공화제를 진행하시면서 그때 민주적 절차에서 국회의회에서 이승만이를 탄핵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당연히 탄핵이 됐죠. 이 친일 세력들이. 그런 일화가 그래갖고 결국은 이승만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1922년 항일 무당 투쟁의 선봉장이었던 조선의협단장인 김원봉 장군의 부탁을 받고 민족혁명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을 천명한 조선혁명사론, 이게 조선혁명사론을 집필하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았으니 일제를 괴멸함이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조선혁명사론은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어갖고 6,400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혁명사론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민족혁명의 좌표를 제시한 것이죠. 그렇죠. 이미 학자로서. 그리고 또 김원봉 장군이 그 당시 임시정부를 볼 것 같으면 맨 앉아서 이승만이는 외교론을 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쏴 죽여갖고 조국을 찾아야지.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김원봉 장군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갖고 이게 조선혁명사론이 집필이 된 거예요. 조선혁명선언은 네네. 조선의열단의 어떤 뿌리죠. 지침서라고. 그렇죠. 지침서죠. 지침서를 써서 이대로 행동을 해라. 예.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모독단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침서를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하나 좀 조선혁명선언 같은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을 거는 지금 어수선한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그건 대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1927년 조국 독립의 1927년 이게 뭡니까 조선의협단의 항일 독립운동의 단체인 신간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게 신간회가 지난 금요일 날 YMCA에서 92주년 기념식 했었죠. 거기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이거 다시 신간회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임시정부 내에는 뭐 여러 가지 노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무지개 심했어요. 민족 지도자들이. 이것을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가장 강력한 이게 이제 전국으로 중국에서부터 상해에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YMCA를 통해서 전국 조직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는 계기가 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조직이었죠. 신간회라는 조직이.
그리고 1928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 위조 지폐 사건으로 체포되셔가지고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해서 재판에 회부되십니다. 그래서 1930년 대련 중국 대련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중국 여순 감옥에 투옥되십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그 여순 감옥에서 형기를 1년 8개월 놔두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병보석으로다가 감옥문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석방 이후 신채호 선생님을 그 보호할 그 보호자가 고령신 씨 문중에 친일파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선생님은 스스로 석방을 거부하셨고 결국 1936년 2월 21일 57세의 나이로 순국을 하십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그 유명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 해요. 선생님께서 그 세수를 하실 때 항상 허리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꼿꼿이 서서 손으로 물을 찍어서 얼굴에 바르는 식으로 그렇게 세수를 하게 되면 옷이 온통 젖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선비의 자존심과 절개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화해로 조국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애국정신을 널리 선양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마 이런 방송은 없을 겁니다. 순국 80주기를 맞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추모 지금 시사 대담을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요 그 방송을 하게 된 주 목적은 2월 21일 네. 최초로 서울에서 지금 그렇죠. 추모식이 열립니다. 그동안에 정말 단재 선생님이 국적 회복한 뒤로 그 며느님 되시는 이덕남 여사께서 참 그 고난의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좀 자리가 잡혔죠. 네. 그래서 백범 기념관에서 최초로 추모식을 하게 된다. 네. 이거 알리고 네. 좀 오십시오. 썰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많이들 분들이 좀 오셔서 오십시오. 추모해 이래서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대표님을 이 대표님을 모시고 단재 신사님이 누구신지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 얘기 네.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왜 그런지 단재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학자이시자 독립운동가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짐승하고 틀려서 과거를 기억을 할지는 않은 유명한 유일한 그 동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친일파들이 70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저렇게 호의호식해서 먹고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근대 역사를 알면은 벌써 친일파들이 다 청산이 됐죠. 예?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미국이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소련이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과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분단이 돼서 분단이 되려면은 일본을 분단시켰어야죠. 우리는 전쟁 피해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전쟁 피해 국가인데 우리가 전쟁 범죄 국가도 아닌 독일이 그래서 전쟁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또다시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3차 세계대전 일으키지 못해도 동서독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열시켜야 되는데 미국에 의해서 저는 단언하건대 해방정국에서 미국이 우리 민족을 하지라는 사람이 또 문제가 많아요. 하지가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 미국 명령서에 그게 나옵니다. 메가더 사령관 명령서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고 갖고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겁니다. 거기 메가더 사령관 포고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그 현 세대들 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역사에 대해서 네.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의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네. 그런 부분을 중요시 안 했고 그냥 어떻게든 대학이나 가게 점수나 따게 이런 교육으로 지금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좀 그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좀 알려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게 된 것도 우리 민족이 그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를 당할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민족의 우수성,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중국 3대 역사서가 아까 말씀드린 사마강, 송나라 때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이 있고, 제일 오래된 거는 공자의 논어, 이게 중국 역사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 쓴 사기, 그거고 그런 고대 그 중국 역사책을 거의 다 탐독을 하셔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건 중국 역사책과 비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단재 선생님께서 유감없이 써내려가시고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죠. 그 다음에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 그럼 현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현대사를 이야기하면요. 전에는 박정희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때 가지고 다 빨갱이로 몰아서 다 구속시키고 그랬어요. 그 신채호 선생 아드님 되시는 그 신수범 선생님은 조선혁명사론, 김원봉 장군이 부탁했던 조선혁명사론을 갖고 박정희 때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중앙정보부에서 감시하고 그렇게 접근을 못하게끔 그게 뭡니까? 이런 내용을 역사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왜 친일파들이 그 자기네들 그 부끄러운 치부들. 근데 요즘엔 지금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지금 학생 그러니까 박근혜가 왜 역사 국정화 교과서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아니 북한이 국정화해요. 여기도 남한도 똑같이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진보해 가는 건데 단일 한 가지 역사책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고 학자들이 얼마나 저항이 심했습니까? 그건 곧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친일 행적 이런 근대사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애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역사의식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단재사님 자부님이 지금 살아 계시죠. 예, 그렇죠. 예. 이동남 여사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국적 회복하는데도 정말 어려웠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왜 국적 회복도 안 해줬는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해방되고 바로 미국이 3년간 또 식민지 지배한 거예요. 군정이라는 건 군인이 정치하는 겁니다. 왜 남의 나라 미국 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하냐 이거 말이에요. 해방됐으면 조국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더라도 근데 그걸 이승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 박정희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왜 이 유디어 신분을 국적 회복을 안 해줬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린 거. 미국 놈들은 미국 놈이라 그렇다 좋습니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이가 신채호 선생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돼갖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원한 때문에. 원한이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이승만이 밑에 있는 장관들, 강요들이 그 다 90%가 친일파들이에요. 그네들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국적 회복을 해줘도 신채호 선생만큼은 이승만이가 신채호 선생이 고개를 썰레썰레 내두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은 게 원인 제공자가 신채호 선생이니까 왜 쓰레 위임 통치 청원서를 내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나갖고 그러면은 신채호 선생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해방돼서도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국적 회복을 갖다가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박정희, 전두환 이 친일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게 그나마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국적 회복이 이루어진 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 국적회복법은 그 신채호 선생 한 분뿐이 아니라 많은 어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사상 문제를 걸어가지고 안 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제가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원봉 장군입니다. 김원봉 장군은 영화 우리 밀정에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분은 지금도 건국 독립운동가 최고의 독립운동가인데 지금도 건국 훈장을 못 받아요. 이번에 3.1절 그 10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월북했다고 해서 건국 훈장을 안 주는데 잠깐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말 막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 김원봉 장군은 중국에서 그 장개석 국민당 총통하고 목택동 그 공산 홍군 쪽하고 다 합해서 중국 그 당시 5억 인구 조선 사람 다 합해서 김원봉 장군만한 독립운동가가 없다.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여기 개입도 못해요. 그 예를 들어서 김원봉 장군만한 항일 독립운동가가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장개석에도 목택동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일본 놈이 이 외종 때 김원봉 장군을 갖다 체포하려고 현상금 100만 원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쌀한가마가 3원이었었어요. 지금 쌀한가마 보통 한 18만 원 하면은 100만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약 600억 정도 돼요. 이게 돈으로 얘기하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현상금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60만 원 걸렸습니다. 그럼 360억이에요. 예? 지금 그 9.11 테러로다가 그 미 국무성에서 최고의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요. 그 오사마 빈 라덴 2,500만 달러, 270억 원 정도의 현상금이 붙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마 현상금을 걸은 역사상 김원봉 장군만큼 많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도 그렇게 훌륭한 김원봉 장군이 해방이 돼서 노독술이라는 장택상이가 수도경찰청장인데 그 친일파죠. 후손이고 노독술이 그 악질 고등계 형사가 붙잡아갖고 김원봉 장군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망신을 주려고 혁대를 채지도 않은데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왔어요. 왜? 빨갱이 두목이라고 해서. 그리고 뺨때기를 때리고. 그런데 김원봉 장군이 딱 잡혀갖고 거기 장택상이를 쳐다보고 아니 외놈도 나를 갖다 못 잡아갔다. 왜 못 잡아갔냐면 김원봉 장군이 이렇게 다녀도요. 보복이 무서워서 그 조선 의열단들은 그 흑색 공포단이라고 그래갖고 항상 까만 모자 선생님 복장하고 똑같아요. 까만 모자 까만 양복을 입고 그래서 흑색 공포단입니다. 그렇게 조선 의열단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종로에 지나가도 외놈들이
보복이 들어서 못 잡아갔는데 내가 해방된 조국에 여기 잡혀올 놈이 외놈들만 잡혀올 때지 내가 여길 왜 오냐 하면서 펄펄 뛴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장택상이가 하는 소리가 노독수리한테 수사과장이었거든. 노과장 누가 독립운동가를 잡아오라 그랬냐? 정중히 모셔오라 그랬지.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수갑을 풀어줘요. 그리고 김원봉이가 김원봉 장군을 갖다 노독수리가 뺨때기를 때리고 빨갱이 두목이라고 그래. 그냥 막 여론이 분분하니까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김원봉 장군이 옛날에 과거 같이 조선의열단이었던 그 윤성원이네 집에 가갖고 아니 해방된 조국에 어째고 이렇게 친일파 천국이 됐냐. 그리고 3일 밤 3일 나서 술을 퍼마시면서 억울해가지고 분이 못 새게 하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있다가 4명에 못 죽는다라고 북쪽으로 가셨어요. 원래 북쪽으로 가신 분이 아니고 여기 계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친일파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가셨다. 네, 근데 자의적으로 가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북쪽으로 간 게 뭐냐면 1948년 4월 19일이에요. 4.19. 그것도 우습지도 않게. 그게 김구 선생, 우사 김규식 선생하고 김일성이 만나갖고 분단되면 안 되니까 통일된 조국을 만들자고 남북 회담하러 갈 때 김원봉 장군도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김원봉 장군이 북쪽에 가신 거는 남한 내에 있는 친일파들 세력의 득살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간 거지. 김원봉 선생이 무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종북 좌파가 김원봉 장군이 종북 좌파인지 아니면 그런 친일파들을 데려다 써갖고 훌륭한 최고의 애국지사를 갖다 북한으로 내쫓은 게 종북 좌파인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1 100년 3.1 독립항쟁 100주년을 맞이해서 김원봉 장군을 갖다가 이제는 그런 아니 김구 선생보다 대한민국 최고가는 독립운동가요. 근데 그 사람은 훈장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자한당이고 뭐고 이 친일파 세력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는 이번에도 또 소원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건국 훈장 서원을 준다는 것은 명예회복이거든요. 일동. 예. 하여튼 그 서운 때문에 서명도 하고 밀양에 우리 또 그렇죠. 밀양시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선의열단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밀양입니다. 네네. 거기 조선의열단 단원 절반 정도가 밀양에 사시는데 또 이웃 가깝게 살았어요. 윤세조 열사나 김원봉 장군 등등. 근데 그 몇 년 전 밀정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또 좌파 빨갱이 많이 찾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 경상북도죠. 그런데 밀정이 나온 뒤에 내가 밀양시의 시장이나 밀양시 공무원들을 높게 평가하는 건 그분들 정말 잘했다. 그 밀정 이후에 밀양이 그 김원봉 장군이나 윤서주 열사 등등 그 20몇 분이 그 독립운동가가 계시는 밀양 독립운동가 성지 무장항일 독립운동 투쟁의 성지 밀양을 그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걸 정부 그 시 예산으로 했다는 거죠. 만일 서울서만 했어도 지금 태극기 모독단들이 가서 막 훼손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빨갱이라고.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지 태극기 모독단. 지금 태극기 모독단이 김구 선생 공산주의자, 안두희는 애국자, 이완농도 애국자, 이런 소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참 그런 상황에 그 밀양의 시장 등등 이분들이 그 거리를 독립운동 거리 개울을 따라서 쭉 몇백 미터 만들고 또 그 김원봉 장군 터에다가 거의 10억을 들여서 의열 기념관을 지금 만들었죠. 갔다 왔죠. 우리 저 개소식 할 때 이런 정도에 해주고 있는 이런 도시도 있다. 밀양을
한번 꼭 가보시라. 밀양 가시면 거기가 무슨 거리죠? 하천거리인가? 거기에 가면 윤세주 열사 생가터와 김원봉 장군 생가터의 의열 기념관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그러면 단재 선생님의 기념관은 어디에 있고 단재 선생님 묘소는 어디에 있고 우리 학생들이 요즘 차 좋잖아요. 딱 내비에 치면 나옵니다. 단재 선생님 기념관이나 묘소. 우리 어디 가실 때 청주 쪽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어디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째 네. 그 밀양에 대해서 네.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올해가 그 3.1 독립항쟁 100주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국회 100주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첨부할 것이 잊지 마십시오. 1919년 11월 3일 날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고향 친구들 5사람 윤세주, 최수봉, 김원봉 장군들 그러니까 5분 오고 모두 합해서 13사람이 조선의열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이죠. 네. 그러면 다시 그 김원봉 장군 생가 쪽을 말씀드린다면 거기는 5분이 조선의열단이 나와 있는데 그 가가 하천을 끼고 김원봉 장군하고 윤세주 열사하고는 같은 아래옷집 살았던 친구지간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윤세주 열사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윤세주 열사는 그 유명한 태양산 전투 중국에 거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입니다. 그 윤세주 열사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셨음으로 해서 중국의 지금 지도자들 등소평, 팽덕희, 주울레, 주덕 모든 사람들이 그 중국의 공산 홍군이 그 일본 오쿠라마 이제 야스지가 그 관동군 사령관이 비행기 6대하고 최신 무기를 무장하고 3만 명이 그 공산 홍군을 갖다 토벌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1925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조선 의열단들도 조선 의용대죠. 거기 바로 위에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때 이분들이 그 윤세주 여사를 비롯해 갖고 그 특공대가 다 구출했던 그런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또 한 분을 얘기하자면 최수봉 선생님은 그 밀양경찰서 폭탄을 투척하셨던 분이에요. 다 쟁쟁하신 분인데 그 거기가 우리 근대사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갖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게 밀정에 나오는 암살에 나오는 영화 그 하나의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김원봉 장군 생가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에 그 한 고장에서 그렇게 민족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배출됐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건 깊이 선양을 해야 될 부분이죠. 거기 밀양 자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밀양은 3일 그 기념식을 네. 3월 1일 날 하지 않고 3월 11일 날, 11일 13일 날, 13일 날 합니다. 그 제가 2번 가봤는데 서울에서 어떤 단체들이 3.1 기념식을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나온 걸 보지 못했어요. 그 3,000명이 넘는 밀양시에 막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조리 나와서 3.1 그 기념식을 하고 행진을 하는 걸 보고 밀양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그 어떤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곳이구나. 난 그런 도시를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자랑하고요. 김원봉 장군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우리 신채호 선생님 그거 좀 찾아뵐 수 있게 좀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신채호 선생님의 그 사당은 그 청주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낭성면 귀리리
낭성면 귀래리가 그 내비 치면 나오죠. 그러죠, 그러죠. 아, 거기 나오고 신채호 선생 예, 그 사당이 묘소 있고, 묘역이나 사당. 예, 거기에 다 그 책거리 할 때 심은 저기 기념 식수로 했던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묘소에.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여드린 그 대로. 신채호 선생님 묘소는 생가태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그렇죠. 정말 그 또 특이한 그런 그 묘소 묘역이네요. 예, 그래서 저 가슴 아프게 신채호 선생 기념관이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선양을 해야 될 일이고, 또 충주에 뭐 신채호 선생님 뭐 박물관 이런 그 기념품 이런 거 좀 소규모로 군데군데 그래도 여러 군데 해놨죠. 근데 그걸 저희는 그 하나의 기념관에다 모든 걸 다 전시를 하고 그 단재 선생님에 대한 그 사료가 꽤 있습니다. 네. 청주에는 좀 잘 보존이 됐는데 그거를 좀 번듯하게 하나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만드는 건 그렇고 현재도 그 청주시에 가서 그 단재 선생님 동상이나 이런 기념관 같은 데는 이렇게 몇 군데 돌아볼 수 있죠. 그렇죠. 청주 가시면 꼭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낭성면 귀래리 그 단재 선생님 생가태 묘소가 있잖아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매년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재 선생님이 사실은 이 추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기념한 지도 오래 안 됐어요. 안중근 의사 사의사 기념한 거도 100주년 때부터 했지 그전에는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면은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화환이 있으면 나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걸 했냐 다른 묘소보다 아니 일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꼿꼿이 서서 고개 안 숙이려고 세수를 하다 옷을 다 적신 분이 아니 친일파 이명박이나 박근혜 화환이 있으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고 화가 나시겠냐. 그렇죠. 내가 봐도 정말 민망해서 내가 그걸 발로 차고 끌어다가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단재 선생님 묘소 가서는 꼭 정말 단재 선생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훌륭하셨습니다. 그런 그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참 통쾌했습니다. 모처럼만에. 그래서 그러면 단재 선생님 그 순국 83조기 추모식에는 누구 오십니까? 오실 분들? 우선 문 대통령님 오십니까? 대통령님이 안 오시고. 대통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각 그 민족 지도자 추모 때마다 다 참석해야 되니까. 아니지 우리 단재 선생님은 특별하신 분 아니에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좀 모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내빈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일정이 많으셔서 도종환 장관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도종환 장관, 문체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낙현 총리님 오십니까? 못 오시죠. 못 오시고. 그러면 그 연예인들도 좀 오십니까? 우리 허게 연예인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백운종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이런 좋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 시청률이 무지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는 백운종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러고 뭐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런 추모식 더군다나 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일 독립 투쟁가 또 언론인 역사학자 등등 이런 분이 지금 서울에서 처음으로 그렇죠. 그 추모식을 여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되지. 이게 썰렁하면 되겠냐. 이건 국격에도 문제되는 거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한번 해보자.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21일 날 11시잖아요. 그 목요일 날 그 집에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꼭 오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 태극기 모독단들 대부분 버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들어보면 저 영주, 상주, 대구 이런 데서 많이 오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아니 태극기 모독단 집회만 가지 말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좀 추모도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태극기 모독단하고 반대로 서 있는 분들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거든. 그렇죠. 추모식에 찾아오는 게. 네. 말로 뭐 인터넷에서 글 몇 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변화는 행동을 해야만. 단재 선생님 말씀 아까 제가 하나만 한 구절만 조선혁명 선언문에 민중은 선지자나 선구자나 영웅호걸이 깨달아라 각오해라 해도 깨닫거나 각오하지 않는다. 민중이 어려움 속을 들어가서 해결해주고 또 먼저 깨달은 자가 혁명적 행동을 할 때만 내가 정확하지 않지만 민중은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독립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거지. 피 터지게 쌓아서 뺏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김원봉 장군 생각이었고 김원봉 장군이 신채호 선생님의 그 뜻을 아시고 선생님이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했듯이.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생각하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날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종전하는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나는 자유한국당이 요즘 하는 짓은 토착 외구당 같아요. 네. 비하해서 이 얘기인데 나경원이 미국 가더니 종전선언하면 안 된다. 전쟁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가서 아베가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라 했다고 이런 그 일러 바치는 오늘 또 나오대요. 이게 정말 이 토착 외구들 태극기 모독단의 행동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재 선생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태극기 모독단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제압을 해서 남북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 얘기 뜻이 남북 평화 플러스 그 남북 평화 플러스 더 오는 게 남북 경제. 우리 또 경제도 살아나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1시간이나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우리 단재 선생님 초도식에 많이 오시라고 우리 대표님께 말씀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좀 드려주십시오. 예. 저는 21일 날 이제 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숙연한 마음으로 옥깃을 여미면서 신채호 선생님을 추모하셨으면 합니다. 그 날씨도 찬데 행사 끝나고 저희가 넉넉하진 않지만 따뜻한 국밥이라도 다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점심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역사가 무엇인지 지금 분단된 우리 조국이 곧 아까 말씀드린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국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조국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세력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던 아베 정권 일본입니다. 그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세력들은 조국 통일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국 통일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에서 출발해서 KTX 타고 서울역을 지나서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또 부산을 출발해서 X자 형태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철의 실크로드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근데 이게 꿈이냐? 바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조국 통일이 요원해질 것입니다. 왜? 지금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 김정은이라는 적어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해갖고 자본주의 체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국 통일되면 세계 5대 강국 들어가고 헬조선 다 없어지고 직장 다 잡고 중소기업 펑펑이 돌아갑니다. 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주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하여 지금 그 단재 신태호 선생 충국 80주기 맞이 추모 네. 대담 방송을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행동은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와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잘못돼서 그 자유한국당 태극기 모독단들이 원하는 이런 남북 화해나 이런 것들이 좌절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동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이 이해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21일 날 백범 기념관에 단재 신태호 선생님 추모식 첫 번째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많이 오시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고 기어코 그 태극기 모독단이나 이자들의 방해를 막아서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 단재 신태호 기념사업회 이건은 공동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